여러분과 이번 영상에서 함께 볼 책은 워런 버핏 바이블 완결판입니다. 워런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버크셔 해서웨이는 1년에 한 번 주주들을 모시고 주주총회를 열고 있는데요. 주주들은 이 주주총회에 참여해 워런 버핏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은 질문에 답을 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아서 정리한 책이 바로 워런 버핏 바이블입니다. 이번에 완결판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책을 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워런 버핏이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완결이 된 워런 버핏 바이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부분이에요. 버핏처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워런 버핏에 관한 책 대부분은 주로 버핏의 투자 기법을 다루면서 버핏처럼 투자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누군가 어떻게 하면 워런 버핏처럼 투자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내 대답은 단순 명료한데요. 버크셔 A주나 B주를 사라고 말합니다. 버핏도 1987년 버크셔 주주 서원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버크셔가 사는 종목을 따라 사고 싶다면 아예 버크셔 주식을 사면 됩니다. 그러나 아마도 너무 싱거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겠죠. 가끔 우리는 방법이 너무 싱거우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워런 버핏처럼 투자하려면 답은 하나입니다. 버크셔 주식을 사면 되죠. 버크셔 주식을 샀을 때 혜택은 우상향하는 버크셔 주가로 인해 여러분의 자산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또 워런 버핏은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을 이긴 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역시나 주식시장을 이겼습니다. 즉, 워런 버핏처럼 투자하고 싶다면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사면 되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사서 존버했다면 미국 주식시장을 크게 이기는 성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인터뷰를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워런 버핏을 믿었으며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해 오랜 기간 보유했더니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었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렇게 워런 버핏처럼 투자하는 거 간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사세요. 워런 버핏 바이블 첫 번째 장은 주식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은 책 한 권을 소개하는데요. 그 책의 이름은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우리 보유 종목들을 보면서 차트 패턴이나 주식 중개인의 의견이나 단기 이익 추정치에 따라 매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찰리와 나는 그런 변수들을 무시하며 우리 주식을 회사 일부에 대한 소유권으로 봅니다. 실제로 이런 사고방식은 19세기 이후 내 투자 활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읽었을 때 내 눈에 씌었던 콩깍지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두 가지 엄청난 책을 썼는데요. 바로 현명한 투자자와 증권 분석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명저이자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요. 증권 분석은 다소 어렵습니다. 이 증권 분석은 대학교 교재로도 쓰이는데요. 증권 분석을 읽으면 좀 더 전문적인 영역까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단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증권 분석을 도전해 보기보다는 먼저 현명한 투자자를 읽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런 말도 합니다.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투자에 관한 생각 대부분은 내가 1949년에 산 벤저민 그레이엄의 저서 현명한 투자자에서 배운 것입니다. 이 책을 사고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현명한 투자자 초판을 산 가격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격이 얼마였든 이 책은 그의 가르침, 가격은 내가 치르는 것이고 가치는 내가 받는 것이다 가 옳았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투자에서 이 책을 산 투자가 최고였습니다. 워런 버핏은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정말 극찬하고 있죠. 꼭 읽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워런 버핏과 찰리 멍거는 이 능력 범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찰리와 내가 기업의 지분 일부를 사들일 때 분석하는 방법은 기업을 통째로 사들일 때 분석하는 방법과 매우 비슷합니다. 먼저 5년 이상 이익 범위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이익 범위를 추정할 수 있고 그 이익을 우리가 추정하는 범위의 하한선으로 가정하더라도 현재 주가가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그 주식을 삽니다. 그러나 흔히 그렇듯이 미래 이익을 추정할 수 없다면 포기하고 다음 후보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 범위는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확실히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주식 투자와 사업에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요. 만약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다면 할 수 없는 영역을 인정하고 공부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공부가 완료된 이후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말이죠.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좁은 영역에 대해서나마 남들보다 더 많이 파악하고 있다면, 빈번하게 매매하려는 충동을 억제할 수 있다면 승산이 매우 높아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매우 유리한 게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에게 훌륭한 전략은 전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학문가와 치과를 겸하는 의사에게 치료받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은 범위를 좁혀 전문화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잘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는 게 진짜 돈을 버는 방법이다 고 설명하는 부분이죠. 워런 버핏은 투자 상품을 3가지로 나누었는데요. 투자 대상은 매우 많고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3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일정 금액으로 표시되는 투자로서 MLF, 채권, 주택담보대출증권, 은행예금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유형은 아무런 산출물도 나오지 않는 자산입니다. 사람들은 장차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에 사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자산을 사들입니다. 17세기에는 튤립이 이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투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투자 유형의 대표적인 상품이 비트코인이고 또 금과 은도 이 투자 유형에 속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두 유형은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최고의 인기를 누립니다. 개인들은 경제가 붕괴한다는 공포감에 휩쓸릴 때 금액 표시 자산, 특히 미국 국채를 사들이고 통화 붕괴가 두려울 때는 금처럼 산출물 없는 자산으로 몰려듭니다. 그러나 2008년 말 현금이 왕이라는 소리가 들릴 때는 현금을 보유할 시점이 아니라 투자할 시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금이 쓰레기라는 소리가 들리던 1980년대 초는 채권을 투자하기에 가장 매력적인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다시피 내가 선호하는 투자 대상은 3번째 유형으로서 기업이나 농장이나 부동산 같은 생산 자산입니다. 이 중에서 이상적인 자산은 인플레이션 기간에도 신규 자본 투자가 거의 들어가지 않으면서 구매력 가치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자산입니다. 이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산이 농장, 부동산, 그리고 코카콜라, IBM, CJ캔디 같은 기업들입니다. 버핏이 찾는 기업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버핏은 어떤 기업에 흥미를 느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기업에 대해서는 논의하고자 합니다. 찰리와 내가 찾는 기업은 우리가 그 사업을 이해하고 장기 경제성이 좋으며 경영진이 유능하고 믿을 수 있고 인수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기업이 되려면 탁월한 수익률을 지켜주는 항구적 해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어떤 기업이 높은 수익을 내면 자본주의 역학에 따라 경쟁자들이 그 성을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 해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림은 오사카 성이거든요. 오사카 성은 먼저 성 밑에 높은 성벽이 있죠. 그런데 그 높은 성벽 앞에 우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 부분 때문에 적군들이 들어왔을 때 성을 함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이 우물을 해자라고 부릅니다. 즉,
이 해자가 넓고 깊을수록 성을 함락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기업을 예로 들어볼게요. 기업이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해자처럼 경쟁자들이 그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뺏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워렌 버핏은 이렇게 이 해자가 넓고 깊은 경쟁력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또 말해요. 따라서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항구적 해자 기준에 따라 우리 관심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자본주의의 창조적 파괴가 사회에는 매우 이롭지만 투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해자를 계속 다시 만들어야 한다면 해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적인 산업에 속하면서 장기 경쟁 우위를 확보한 기업이 바로 우리가 찾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이 태생적으로 성장성까지 갖추었다면 위대한 기업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업은 성장성이 높지 않아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 나오는 풍성한 이익으로 비슷한 기업을 인수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기업들을 좋아합니다. 자기 자본이 필요 없고 추가 자본 없이도 거의 무한히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무조건 이상적인 기업이니까요. 우리가 보유한 기업 중에도 몇몇은 ROE가 이례적으로 높지만 성장성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기업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장성까지 있는 기업이 존재한다면 장담컨대 우리 인수 대상 목록 1호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즉 버핏이 찾는 기업은 넓고 깊은 해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고 이렇게 돈을 버는 기업은 성장성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버는 돈을 이 성장성 매력이 큰 기업에 투자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1972년 시즈캔디를 인수하고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즈캔디는 많은 자본이 필요 없습니다. 주방이라고 부르는 제조 공장이 2개 있지만 재고 자산이 많지 않고 매출 채권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이 최고의 기업이지만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이런 기업은 흔치 않죠. 항상 최고의 기업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자본이익률입니다. 자본이익률을 높이려면 투하 자본이 많지 않아야 합니다.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기업 유형의 대표가 시즈캔디입니다.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기업은 가격이 매우 높고 흔치 않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여러분이 찾는다면 매수 후 소위 말하는 존버를 해야 하죠. 버핏은 우리는 훌륭한 기업을 영원히 보유하는 방식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기업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찰리와 나는 시즈캔디 인수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우리는 소비자 행동을 보면서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사업의 전문 분야는 내가 알 수 없지만 이는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나는 휴대전화는 전혀 이해하지 못해도 소비자 행동은 이해합니다. 이 말이 애플 투자에 딱 적합한 말인데요. 워렌 버핏은 사실 나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IT 제품에 친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플에 투자를 하는데요. 그는 휴대전화가 갖고 있는 또는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기능적인 요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애플을 사용하는 소비자 행동은 이해를 한 거죠. 이 소비자 행동을 통해서 애플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으며 앞으로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다고 분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보면서 훌륭한 사업이 부실한 사업으로 바뀔 수도 있고 오랫동안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워렌 버핏의 능력 범위를 알 수 있거든요. 워렌 버핏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소비자의 행동 방식을 보면서 부실한 사업을 추려낼 수 있고 또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산의 미래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 자산의 미래 이익을 대강이라도 추정하기가 어렵다면 그 자산은 포기하고 다른 자산을 찾아보십시오.
모든 투자 기회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산의 가격 변동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투기입니다. 투기가 잘못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투기를 잘하지 못하며 계속해서 투기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자산의 가격이 최근 상승했다는 이유로 그 자산을 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워렌 버핏은 강조하죠. 기업을 판단할 때 이 기업이 얼만큼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그 제품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열광을 하는지 등등을 분석합니다. 즉, 앞서 얘기한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주식의 장래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그리고 장래 가격 변동에 초점을 맞춘 투자를 투기라고 정의를 내리죠. 또 어떤 자산의 가격이 최근 상승했다고 그 자산을 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워런 버핏은 흔히 장기 투자자라고 얘기하죠. 이 장기 투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려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계속 증가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무작위로 오르내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버크셔라고 설명하는데요. 지난 53년 동안 버크셔는 이익을 재투자했고 복리의 마법은 버크셔의 가치를 해마다 상승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버크셔 주가는 매번 폭락했습니다. 그 끔찍한 폭락 사례는 다음과 같은데요. 버핏은 주식 투자의 차익금을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얼마나 하락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차익금이 소액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무시한 뉴스가 숨가쁘게 쏟아지면 사람들은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는 좋은 판단을 내리지 못하죠. 워런 버핏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비법 중 하나가 차익금을 사용하지 않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차익금을 사용했을 때 좋은 점은 내가 가진 자산보다 더 큰 자산을 투자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잘못됐을 때예요. 한번 잘못되면 큰 자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과 같은 거죠. 또 차익금을 쓰면 사람의 심리적으로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으로는 좋은 판단을 내리지 못하죠. 주식시장은 한순간 잘못된 판단이 여러분의 자산을 모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차익금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은 또 이 빚이 없다면 폭락은 기회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지난 53년과 마찬가지로 향후 53년 동안에도 버크셔 주가는 폭락을 맛볼 것입니다. 이런 폭락이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녹색 신호등이 황색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적색으로 바뀌는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익금에 발이 묶이지 않은 사람에게 주가 폭락은 놀라운 기회입니다. 이때가 바로 키플링의 시 if를 떠올릴 시점이죠. 저는 이 키플링의 시 if를 보면서 정말 투자자가 알아야 될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만일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모두가 흥분해 너를 비난할 때에도 네가 냉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만일 네가 기다리면서 지치지 않을 수 있다면, 만일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생각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다면, 만일 모두가 너를 의심할 때에도 자신을 믿을 수 있다면 세상 전부가 너의 것이라네. 저는 이 마지막 문구를 세상 부가 너의 것이라네 라고 바꾸고 싶네요. 중요한 거는 주가가 언제 폭락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익금에 발이 묶이지 않으면 주가 폭락은 놀라운 기회가 된다 라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고요. 또 시장이 모두가 흥분해서 나를 비난할 때 내가 냉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존버를 잘할 수 있는 인내심을 갖고 있으며 시장 노이즈에 매몰되지 않으며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다면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키플링의 시 if, 만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점 선택을 잘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충분한 가치를 얻는지는
상당히 잘 파악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어떤 주식을 사기로 하면 우리가 그 주식을 더 살 수 있도록 주가가 한동안 하락하기를 바랐으며, 심지어 매수를 완료해서 우리 돈이 바닥난 뒤에도 더 하락하기를 바랐습니다. 그 기업이 싼 가격에 자사주를 매입해서 우리 지분을 높여주길 기대했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빚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은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 라는 조언을 해주는데요. 기회는 감소 있는데 경쟁자는 매우 많으므로 가치 투자자들이 고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가치 투자자들은 수익 감소에 익숙해지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장담하는데 기회는 여전히 많을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한다고 기회가 감소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요. 내가 투자를 시작한 1942년 이후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회는 남들이 멍청한 짓을 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버크셔를 경영하는 58년 동안 멍청한 짓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멋대로 멍청한 짓을 해서는 돈을 벌지 못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거대한 자본주의 시장에 아무나 끼어들 수 있는 투자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남들을 설득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지만요. 투자로 초과 수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운용자산 규모가 너무 크지 않다면 기회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며 수익을 크게 벌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낮출 필요가 있죠. 그러나 여전히 기회는 많을 거예요. 또 남들이 멍청한 짓을 할 때 여러분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러한 특징을 우리는 역발상 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역발상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항상 냉정하고 현명하게 결정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죠. 워런 버핏은 기회를 잘 살리면서 한 방이 있으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성적표를 공개할 시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버크셔를 경영한 58년 동안 나의 자본 배분 결정 대부분은 평범한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때로는 매우 큰 행운 덕분에 나의 잘못된 결정이 무사히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만족스러운 실적을 달성한 것은 정말로 훌륭한 결정 약 12건과 버크셔 같은 장기 투자자가 누리는 이점 덕분입니다. 코크와 아멕스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훌륭한 기업을 발견하면 계속 보유하라는 것입니다. 인내심은 보답받습니다. 훌륭한 기업 하나만 보유해도 신통치 않았던 여러 결정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훌륭한 결정 12건만 하면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점인데요. 이 12건이 약 5년에 한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 이 5년에 한 건 오는 기회를 잘 잡아서 계속해서 그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워런 버핏은 시장 예측, 또 차트 분석에 대한 얘기도 해주는데요. 내가 이런 등락을 포착해서 매매했다면 버크셔의 실적이 틀림없이 훨씬 좋아졌을 것입니다. 잘 보이는 백미러를 통해 시장을 보면 항상 쉬워 보이는 법이죠. 그러나 투자자들이 응시할 수밖에 없는 전면유리는 항상 뿌옇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포지션 규모가 거대해서 시장 등락에 따라 민첩하게 비중을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블라인드에서 코인 차트 분석 그렇게 어려워 라는 글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봤는데요. 복잡합니다.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과연 주가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라는 본질적인 의문이 들어요. 저도 MBA 시절 글로벌 파이낸스 전공하면서 차트 분석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 차트 분석을 배우는 이유는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차트 분석을 배우는 이유는 현재 시장이 어떤 상황이며 미래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 차트 분석을 합니다. 즉 차트 분석은 주가 예측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에 이럴 경우 이렇게 대처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차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다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차트 분석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자금 활용 면에서 우리는 모든 주식을 사업으로 봅니다.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않고요. 우리는 종목 선정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매우 일찌감치 주식에 흥미를 느꼈고 주식에 매료되었지만 매우 오랜 기간 잘못된 방식으로 투자했습니다. 주식을 사업으로 보고 시장을 스승이 아니라 하인으로 대하면 차트나 사람들이 말하는 이동 평균이나 호가 등에 집중할 때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더 좋은 실적을 얻게 된다는 글이었습니다. 매우 타당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열심히 공부하면 수학이나 물리학을 조금 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적절한 사고방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시장은 이상하고 심지어 기괴한 행태까지 드러내는데요. 큰 실수 한 번으로 장기간 쌓아 올린 성공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례 없는 위험까지도 인지해서 피하는 유전적 감각을 갖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금융기관들이 흔히 사용하는 모형으로는 투자 전략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질도 중요합니다. 독립적 사고, 안정된 심리, 인간과 기관의 행태를 예리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장기 투자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매우 똑똑하지만 이런 장점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나는 많이 보았습니다. 워렌 버핏은 일본 투자와 환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버크셔처럼 매우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5개 일본 대기업의 장기간 단순 투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그레그 에이블과 내가 도쿄에 가서 경영자들과 면담하고 나서 우리는 5개 기업의 지분을 확대했습니다. 주요 통화의 환율은 그레그도 나도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율 예측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고용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크셔는 채권 1조 3조엔을 발행하여 5개 기업 투자 자금 대부분을 조달했습니다. 그동안 버크셔는 엔화 표시 차입금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왔습니다. 모두 고정금리이고 변동금리는 없습니다. 그레그와 나는 미래 환율에 대한 견해가 없으므로 통화 중립에 가까운 포지션을 추구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워런 버핏은 처음에 능력 범위가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는 환율을 예측하는 능력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고용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결국 워런 버핏은 환율에 대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 일본 증권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렇게 1조 3조엔을 얻게 되고요. 그 돈으로 일본 대기업에 단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또 워렌 버핏은 채권을 발행할 때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를 발행을 해요. 이로써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도 없애버립니다. 워렌 버핏이 얼마나 위험을 싫어하는지 또 불확실성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워렌 버핏이기 때문에 일본 증권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 엔화를 얻을 수 있었고요. 또 그이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로 엔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투자 기법은 일반 투자자가 할 수 없는 영역이죠. 우리가 워렌 버핏을 따라하고 싶지만 따라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일본 투자 또 환율, 채권 발행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도 워렌 버핏은 설명을 해주는데요. 워렌 버핏은 가장 좋은 투자는 자신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주위 사람들도 찾아와서 크게 걱정해줄 필요가 없는 투자입니다. 아내가 S&P 500 인덱스 펀드를 보유하면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유동성 자금도 다소 보유할 것입니다. 증권거래소가 문을 닫더라도 돈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내가 재산을 2~3배로 늘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투자하는 목적은 재산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생애에 돈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S&P 500 인덱스 펀드의 90%를 현금 10%를 보유할 것을 아내에게 얘기를 하죠. 유서에 남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재산을 2~3배로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하면 남은 생애에 돈 걱정을 전혀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아내에게 추천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S&P 500 인덱스 펀드 90%, 현금 10%가 위험을 굉장히 싫어하는 워렌 버핏이 추천하는 그런 투자법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정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재산을 두세 배로 늘리고 싶다면 이 방법은 쓰지 않는 게 좋겠죠. 인덱스 펀드보다는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좋은 종목을 투자해서 존버하는 게 재산을 두세 배로 늘리는 방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인덱스 펀드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인덱스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미국 대중이 원하면 어떤 지역이나 산업이든 마음대로 선택해서 투자하는 인덱스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전체 시장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아내를 위해서 S&P 500 인덱스 펀드를 선택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S&P 500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투자예요. 그런데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두세 배 자산을 불리는 것은 포기를 해야 합니다. 즉 여러분께서 주식 투자로 자산을 2배, 3배 또는 10배로 불리고 싶다면 인덱스 펀드가 아닌 주식 투자를 공부해서 주식을 사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시경제, 전문가 등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제목을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 라고 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관점을 세우거나 남들의 거시경제 예측이나 시장 예측에 귀 기울이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사실은 위험하기까지 하죠.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TV 논평자들이 입심 좋게 시장을 예측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미키 멘틀의 통렬한 비판이 떠오릅니다. 방송 중계석에만 앉으면 야구가 무척이나 쉬워 보이나 봅니다. 예전에 기성용 선수가 이런 말 했죠.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 주식 투자도 똑같습니다. 투자자로서 돈을 버는 것과 기업을 분석해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정말 돈을 벌고 싶다면 투자자로서 제대로 투자를 해야 하는 거죠. 주식 투자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변덕을 부리거나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면 이들처럼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기 일쑤입니다. 시장, 경제, 금리, 주가 흐름 등에 대한 말이 수없이 쏟아지는 탓에 일부 투자자는 전문가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믿으며 심지어 이들의 말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농장이나 아파트는 수십 년 동안 계속 보유하면서도 주가가 계속 오르내리고 전문가들이 가만 앉아 있지만 말고 어떻게든 해보시죠 라는 취지로 논평을 쏟아내며 흥분 상태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유동성은 절대적인 이점이지만 이런 투자자들에게는 유동성이 저주가 됩니다. 전문 투자자 또는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가려서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죠. 놀랍게도 증권계 사람들은 정말 단순한 게임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모두에게 투자가 단순한 게임이라고 사실대로 말해주면 수입의 90% 이상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투자는 혼자 힘으로도 할 수 있으며 증권계 사람들은 실제로 아무 보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말해주길 바란다면 인간 본성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하는 셈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있어요. 투자자문 업계 사람들 다수가 실제로는 자산을 거의 인덱스 펀드처럼 운용하면서 높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운용 실적이 시장과 크게 다르면 아무도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운용 보수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 자문사가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소 우스운 현상이죠. 실제로 세상은 다소 우습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 하나가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이 책은 작가가 월스트리트의 민낯을 통렬하게 비판한 책인데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작가가 월스트리트의 부자에게 가서 질문을 합니다. 요트를 가지고 있나요? 그는 요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와, 돈을 많이 버셨네요. 요트를 살 정도라니. 그런데 당신의 고객은 요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월스트리트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들의 배를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작 고객의 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죠. 이게 월스트리트의 민낯이다. 그거를 비판하는 책이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즉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여의도 또는 월스트리트의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할 수도 있어야 되고 가려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의 투자 자산은 여러분이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책에는 해설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해설 부분에서 또 다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나는 흔히 워런 버핏을 소개하면서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라는 부제를 답니다. 버핏은 논란의 여지 없이 현실의 최고의 투자자인데요. 투자 행위를 통해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으며 그가 경영한 버크셔 해서웨이는 미국 비기술 기업 최초로 1조 달러 시가총액을 돌파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버핏을 연구하며 그의 투자 원칙을 따른다고 스스로 인식하는데요. 그러나 그가 실제 구사한 투자 기법은 단순히 스타일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다른 투자자가 따라할 수 없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가 경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자산운용사가 아닙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보험업 기반의 지주회사입니다. 보험업에서는 플로트라고 부르는 유동성이 창출되는데요. 보험 고객은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고 나중에 보험금을 받아갑니다. 그 사이에는 상당한 기간이 존재하는데요. 확률 계산을 소홀히 하지 않고 고객이 충분히 많다면 보험사는 거의 확정적으로 대규모의 자금을 장기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다면 이 구조는 운용자에게 이론적으로는 무제한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본 규제 때문에 실제로 무제한이 되지는 않아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가 일반적인 투자자가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의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잘못 이해하면 버핏은 장기 투자자니까 장기 투자가 모든 투자의 기본이다. 어떤 주식이든 장기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지는데요. 버핏은 장기간 타인 자본을 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이 자금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장기 투자에 특화된 투자 기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이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또한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주회사로서 자회사들의 잉여 현금을 과세 없이 모회사로 이전시켜서 투자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핏은 기업을 볼 때 추가 자본 투입 없이 추가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매우 중요시 했는데요. 시즈캔디, 버플로 뉴스, 커비, 네브래스카 퍼니처 마트, 보르샤임 등은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여 1980년대 버크셔 제국을 형성한 기틀이 되었습니다. 버핏 연구자들은 이러한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높은 투하 자본 이익률, 현금 창출 능력, 낮은 자본적 지출, 증분 ROE 등의 지표를 버핏 스타일로 규정했습니다. 물론 이는 기업의 퀄리티를 측정하는 쓸만한 지표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버핏을 설명할 수도 없음은 물론이며 이러한 속성을 가진 회사에 투자한다 하여 버핏에 준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서문에서 봤잖아요. 워런 버핏처럼 투자하고 싶다면 워런 버핏의 스타일, 투자 기법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버크셔 해서웨이를 사면 됩니다. 버핏을 연구한 투자자는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안목을 지녀야 합니다. 버핏은 언제나 본인이 실수할 수 있다고 여기며 실제로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중요한 건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인데요. 그가 최고의 투자자 자리를 지켜온 데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러한 태도가 원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버핏 혹은 버크셔의 한때의 포트폴리오, 한때의 스타일, 한때의 원칙에 천착하며 버핏의 방법을 안다고 자신하는 일은 버핏의 가장 중요한 원칙에 위배됩니다. 즉, 워런 버핏처럼 성공하고 싶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감각, 그리고 겸손입니다. 이는 투자자가 기법보다 기질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이유기도 하죠. 우리는 단순히 주식 투자 기법만이 아니라 기질을 가지기 위해서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워런 버핏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죠. 워런 버핏 바이블 1장 주식 투자였습니다.